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본 것 같을까?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여유를 말하고 나는 아직도 마음 한켠이 허전한데 그 이유조차 정확히 모르겠을 때 말입니다.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대충 산 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늘 내가 한 발 더 물러서 있었고 늘 내가 조금 더 참아왔던 것 같은 느낌. 혹시 요즘 이런 생각으로 밤이 길어지진 않으신가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조금만 나를 챙겼어도 달라졌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책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억울함을 부추기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약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과 사람을 끝까지 믿어보려 했던 사람에게만 이 감정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억울함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으려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왜 이 마음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었을까?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금은 덜 가혹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작은 쉼표를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은 잘 살아온 사람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이야기를 건넬 뿐입니다. 그럼 이제 왜 우리가 나만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해본 인생이라는 감각. 살다 보면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문득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속인 것도 아닌데 큰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아온 것 같을까? 이 감각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나 차의 값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속 계산서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양보해 왔는데, 나는 이렇게 책임을 떠나왔는데 왜 돌아보면 내 몫은 늘 부족해 보일까?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삶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어떤 기준과 나란히 놓고 바라본다고. 문제는 그 기준이 대부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 고생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실하지 않았나?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 걸까? 이 질문들이 쌓일수록 인생은 점점 공정하지 않은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말을 덧붙입니다. 인생은 애초에 공정하게 설계된 적이 없다고. 누군가는 비슷한 노력을 하고도 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덜 애쓰고도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현실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감각을 너무 오래 붙들고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손해본 인생이라는 생각은 조금씩 사람을 바꿉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줄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또 내가 손해볼까봐, 이번에도 내가 양보하게 될까봐 이렇게 삶을 방어하는 자세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다르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인생은 손해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손해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준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만족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삶이라도 비교의 대상이 달라지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누군가보다 덜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보다 훨씬 더 많이 버텼고 훨씬 더 오래 책임졌으며 훨씬 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이 늘 옳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당신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손해본 인생이라는 감각은 대부분 지금의 나에게 과거의 나를 너무 냉정하게 평가할 때 생겨납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최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억울함은 계속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 한 문장이 억울함을 단번에 지워주지는 않겠지만 마음속 계산서를 잠시 내려놓기는 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손해본 감각이 비교와 피해의식으로 더 단단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교와 피해의식. 손해본 인생이라는 감각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해 비교로 자랍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똥창의 성공 이야기, 이웃의 자식 자랑,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여유로운 말투. 그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 옆에 세워둡니다. 나는 저만큼 했는데, 나는 더 고생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불행해지는 순간이 자기 삶을 남의 삶과 나란히 놓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교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합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에서 빛나는 부분만 보고 자기 인생에서는 고단했던 부분만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나에게 불리합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서서히 피해의식으로 변합니다. 피해의식이란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보다 나는 늘 손해보는 쪽이었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사람을 점점 경직되게 만듭니다. 괜히 마음을 닫게 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속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역시 세상은 불공평해.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은 세상을 적으로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점점 자신을 불쌍한 위치에 세워놓고 그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었어. 나는 원래 손해보는 사람이야. 이 생각은 잠시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붙들수록 삶의 선택지를 줄여버립니다. 새로운 선택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해봤자 또 손해겠지. 어차피 나한테 좋은 건 안 와. 비교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은 이렇게 미래까지 잠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보다 그 불공평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세상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모른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재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그 사람에게 없는 고단함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없는 책임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표에 적히지 않습니다. 비교는 숫자만 남기고 맥락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결과도 다를 뿐이다. 이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는 선언입니다. 비교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피해의식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와 억울함을 아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의 냉정한 시선.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위로하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 지독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고 착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를 버티기 위해 만든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만큼 솔직한 위로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느껴온 억울함과 허탈함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구조적인 문제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실보다 기대가 항상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열심히 살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산서를 마음속에 하나씩 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사람은 깊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이 계산서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세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이 반드시 외부의 보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한 말을 남깁니다. 삶의 기대를 걸수록 실망은 커진다고. 이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삶을 공정한 거래처럼 여기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참았던 이유, 양보했던 이유, 책임을 떠안았던 이유는 그때 당신에게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와야만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는 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판할 때 그때의 당신은 지금처럼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단단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냉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최선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정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공평함을 개인 하나가 짊어지고 싸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라는 조언입니다. 세상과 싸우느라 남은 인생을 다 써버리기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지키는 쪽으로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이 시선을 받아들이는 순간 억울함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갑자기 모든 감정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목소리를 조금 낮춰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억울함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왜 억울함이 쌓였는가? 억울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옵니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먼지처럼 하루 이틀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치울 수 없을 만큼 두텁게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억울함의 시작을 참는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참습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번만 참자. 내가 조금 손해보지 뭐. 이게 어른이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문제는 이 조금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참은 사람은 다음에도 참는 사람이 되고 양보한 사람은 계속 양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참는 쪽이 당연한 역할처럼 굳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억울해진다고. 처음에는 상대가 문제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늘 나만 참고 있었을까? 이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손해본 인생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굳어집니다. 억울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과거를 계속 다시 들춰봅니다. 그때 했던 말, 그때의 선택, 그때의 침묵, 이미 지나간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봐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점점 더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는 인식으로 변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늘 손해를 보는 쪽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아주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자기 인생에 붙인 라벨과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라벨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붙습니다. 사실 당신이 참아왔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무책임해서도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그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선택 하나하나에는 나름의 이유와 맥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이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만 남깁니다. 결국 나는 손해봤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과로만 자기를 판단할 때 가장 잔인해진다고. 당시의 조건, 당시의 한계, 당시의 마음 상태를 모두 무시한 채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쌓였다는 것은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스스로를 뒤로 밀어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가 아니라 이 감정을 앞으로도 계속 쥐고 갈 것인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오랜 참음이 어떤 대가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참아온 대가. 사람들은 흔히 참으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올 거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나중에는 알아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말을 삼키고 억울한 상황을 넘기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조용히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에 대해 매우 냉정했습니다.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상처도 없습니다. 대신 마음의 안쪽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피로감으로 시작됩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한 느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괜히 지친 느낌. 이 피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참아온 시간만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참음을 마음의 빚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쓰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감정, 넘어간 수많은 순간들이 마치 이자처럼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빚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유난히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은 그걸 성격 탓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예민해졌어. 이제 여유가 없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게 성격이 아니라 미처 처리되지 못한 감정의 잔여물이라고 봤습니다. 참아온 대가는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이만큼 참았으니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이 기대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상대는 그 기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보상보다 실망이고 감사보다 무심함입니다. 그 순간 참아온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역시 나만 손해봤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참음 위에 쌓인 기대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조용한 독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고 당신은 상대가 왜 몰라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둘 다 지치게 됩니다. 참아온 대가는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흔적을 남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을 묻는 질문을 그만두게 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가? 대신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이 나이에 뭘 바래? 쇼펜하우어는 이 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아온 대가는 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약했다는 증거도 아니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참음 위에 쌓인 보상 심리, 왜 우리는 돌려받고 싶어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억울함을 키우는지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보상 심리. 사람은 참는 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하나를 기다립니다. 보상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좋고 큰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당신 덕분이다 라는 인정, 혹은 언젠가 나도 편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쇼펜하우어는 이 보상 심리를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약속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참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양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치 세상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언젠가는 돌려받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상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불안으로 바뀝니다. 아직인가? 왜 아무 말도 없지?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이 질문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행동에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기대가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관계를 잠식하는 조용한 원망이 됩니다. 특히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 보상 심리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만큼 했는데 남는 게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 사람은 과거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누구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는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계산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정산서가 없는데 우리는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보상 심리는 또 하나의 함정을 만듭니다.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결과가 왔을까? 이 연민은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스스로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연민을 가장 달콤한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지만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기대어 현재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가치는 이미 그 순간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보상에 묶여있던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자유는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보상 심리와 맞닿아 있는 또 하나의 상처, 인정받지 못한 노력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인정받지 못한 노력. 사람을 가장 오래 아프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배신도 아니고 상처를 주는 말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노력이 사람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없이 해온 일들이 많습니다. 티나지 않게 정리한 뒷일, 누군가 편하라고 대신 떠안은 책임, 굳이 말하지 않은 수많은 배려. 그 순간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알아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조용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문제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력과 인정이 항상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력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인정은 타인의 시선이 있어야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허탈함입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힘이 빠지고 따지고 싶기보다는 말을 잃게 됩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기대 자체를 접습니다. 겉으로는 초연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자랍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노력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여서 다른 감정으로 얼굴을 바꿉니다. 무기력, 냉소, 사람에 대한 거리감, 다 그렇지 뭐. 기대 안 해. 이 말들이 입에 붙기 시작할 때 사람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내 기준에서 부끄럽지 않았는가?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노력은 이미 헛되지 않습니다. 인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존엄은 자기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 노력은 여전히 마음 한켠을 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내 인생이 손해였다는 결론으로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한 노력은 결국 스스로를 지켜낸다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억울함과 미인정의 감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억울함 내려놓기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억울함 내려놓기. 억울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쉽게 들립니다. 마치 생각만 바꾸면 금방 해결될 문제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된 삶의 태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 내려놓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함은 당신이 참아온 시간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시간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묶는 사슬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억울함을 붙잡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왜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지. 우리는 누군가가 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설명을 끝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계속 자리를 차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조언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설명을 기다리는 한 마음은 쉬지 못한다고. 억울함을 내려놓는 첫 번째 단계는 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공평해지겠지. 이 생각을 조금씩 놓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억울함을 없던 일처럼 만들려고 할수록 그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억울했다. 그때는 참기 힘들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시간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항상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붙잡고 현재를 희생시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과거의 억울함에 현재를 저당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길수록 지금의 삶은 가난해진다고. 억울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감정을 붙잡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억울함의 힘을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나만의 기준 회복. 억울함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어느새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의 평가로 자기 인생을 채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빼앗깁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편해 보이는지, 이 비교 속에서 내 삶은 항상 부족한 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손해봤는가로 측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자기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한 순간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목표를 새로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돈이 많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정, 책임, 성실함, 혹은 양심.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선이 분명해질수록 억울함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았지만 내가 선택한 방식은 내 기준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세울 수 있다면 손해라는 감각은 점점 흐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후회가 적다고. 후회가 적다는 것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회복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리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필요 이상의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프레임을 벗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손해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 피해자 프레임 벗기. 나는 늘 손해를 봤다. 나는 억울한 쪽이었다. 이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문장들이
사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피해자 프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 프레임이란 과거의 경험을 지금의 정체성으로 굳혀버리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나는 잘못이 없었다. 상황이 나빴을 뿐이다. 이 말은 분명 필요합니다.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오래 유지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위로를 주지만 힘을 빼앗는다고. 왜냐하면 피해자는 항상 무언가를 당한 사람이고 결정권은 언제나 자기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 있으면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늘 과거를 향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인생은 가정으로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피해자 프레임을 벗어나는 첫걸음으로 이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전부 남의 강요였는가? 곰곰이 돌아보면 그 안에는 내 선택도 섞여 있습니다. 참기로 한 선택,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선택.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떠안아서가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책임과 자책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자책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고 책임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때의 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피해자 프레임에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새로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차분한 현실감입니다. 이 현실감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작은 선택부터 바꿀 수 있게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상황을 억울함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볼 때도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해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거리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프레임을 벗어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후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평온으로 가는 길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이야기, 평온으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고 불만이 없고 마음이 늘 편안한 상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평온을 전혀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평온이란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인생 후반에 이르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관계의 한계, 몸의 변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평온의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외면하는 위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지 마. 이 말들은 잠시 마음을 마비시킬 뿐 평온을 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는 이런 태도를 권했습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마음은 쓸데없는 소모를 멈춥니다. 평온으로 가는 길의 두 번째 단계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게서 공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남깁니다. 나는 내 리듬을 지키겠다. 나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 쇼펜하우어는 이 약속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요한 선택입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것.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인생 후반에 가장 값진 능력은 침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온은 크게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상황, 이걸 하나씩 줄여나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평온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복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이다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태도로 묶는 마지막 단계, 받아들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받아들임. 사람들은 받아들임을 포기와 혼동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받아들임은 체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임을 더 이상 쓸데없이 싸우지 않기로 하는 선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생 후반에 이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압니다. 누가 바뀌지 않는지, 어떤 관계가 끝까지 버텨주지 않는지, 어디까지가 내 힘의 한계인지, 이걸 모른 채 계속 부딪히는 것이 가장 큰 소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소모를 멈추는 순간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임의 첫 단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정도까지가 한계다. 이 상황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판단은 냉정하지만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망은 실망이고 허무는 허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머물게 하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 이 태도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쓰던 힘을 거두어 바꿀 수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관계에 쏟던 과도한 노력, 인정받기 위한 애씀, 설명하려는 습관, 이걸 내려놓으면 놀랍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여유를 노년의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받아들임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삶에 대한 평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잘 살았나 못 살았나라는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대신 이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버텨왔는가? 그렇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받아들임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짐의 대부분은 이래야 했다는 생각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해하는 순간보다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진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무리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아왔을까? 열심히 살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만큼 참아왔는데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인 것 같을 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고.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손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야 그 선택의 무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착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판결로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의 인생은 심판받아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이야기를 가장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계산서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끝난 선택을 벌처럼 껴안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삶.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행복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괴롭히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괴로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손해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많이 견뎌온 인생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편해져도 됩니다.